그러면 이번에는 그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사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미국 증시 고점 논란이 있었잖아요. 법을 네, 많이 낀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좀 흔들리다가 다시 또 원상 회복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이 좀 약해지는 모습도 보이고 이러면서 이제 정말 끝물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저는 이제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저금리, 유동성, 기대감 이런 걸로 시장을 끌고 왔잖아요. 근데 시장이 그래서 2배 올랐잖아요. 저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우리가 기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9월 달부터. 9월 달부터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치고 그렇죠.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뭐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생겨나고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네. 그래서 펀더멘탈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 그럼 주가는 떨어지겠죠. 이제부터는 유동성 하나로 끌고 가기에는 어려운 장이죠,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선 이후에 뭐 이렇게 정치적인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재정 부양이 더 대규모로 나오고, 코로나도 뭐 백신이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럼 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 근데 저는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낙관론자가 장기적으로 보면 돈 번다. 잘 되는 쪽에 생각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비관론자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성격이 비관적인 게 아니라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그냥 데이터를 보면서 이건 이러니까 안 좋을 거야 이거잖아요. 비관론자는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들. 낙관론자는 무대뽀. 아닙니다. 낙관론자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이성보다는 감성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주식은 제가 보기엔 지나온 데이터를 놓고선 주식을 예측하면은 그 다 안 맞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늘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고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고. 그리고 뭐 우리가 돌아보면 특별한 위기가 아니면 경제가 후퇴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금융위기나 우리 외환위기나 뭐 코로나나 이런 데 빼놓고는 조금씩이라도 다 성장하잖아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주가는 궁극적으로는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좀 약간 시니컬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시장을 좀 밝게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그게 투자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그게 뭐 모든 걸 알면은 불안해서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필부의 소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약한 모습.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시장은 늘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 시장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런 거 잘 안 맞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 시장에 참여하는 엄청난 그 집단지성 중에 조만큼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갖고 있는 집단지성 이런 것들을 믿고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신상에 좋아요. 신상에. 근데 이제 가끔 시장에 좀 과도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좀 시장이 심하다. 그럴 때는 시장하고 한 반대편에 서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투자할 때 정말 뭐 비관론자의 이야기도 듣고 낙관론자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 왜냐면 비관론자의 말을 들으면 넘어가가지고 내가 투자할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막 후회하거나 원망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 후회는 좋은데 원망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투자의 판단은 남의 얘기를 듣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내가 판단해서 투자해야죠. 그래야 내가 버틸 수도 있고 그런 거고 남의 얘기 따라서 하면은 절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론자의 이야기만 듣자 하는 생각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 틀린 건가요? 같은데요. 그러니까 긍정론자 얘기도 듣고 양쪽의 얘기를 듣고 내 생각을 세워서 내 생각대로 가는 거죠. 그게 제일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면
그러면 그건 이제 남한테 맡겨야죠. 본인이 하기. 펀드, 네, 펀드에 ETF. 맡기든 뭐 하든 뭐. 네. 지금 얼마 전에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했나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액면 분할한 이것이 과거가 떠오른다고 하면서 그때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오랫동안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약간 미국 시장의 고점 징후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테슬라 하나만 놓고 이야기는 뭐 어렵죠. 그럴까요? 네, 네. 테슬라를 아마 그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 종목 우리나라, 최고점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 미국 주식이 뭐 애플, 테슬라, 아마존 이런 거라니까 보잉을 많이 샀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그게 다 역발상이라고 해가지고 보잉은 역발상이었고, 근데 뭐 그런 거 갖고 아직 근데 비싸긴 비싸요. 비싼. 그러니까 미국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그 2018년도 이럴 때는 꽤 했어요. 이게 비싼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뭐 아무도 밸류에이션 얘기 자체를 안 하니까 비싸긴 비싼 거죠.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이 좋아지지 않으면 좀 빠질 것 같아요. 근데 펀더멘털이 좋아진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네. 우리 고질적인 2,400 뭐 이런 거 놓고 네, 2,500 네, 놓고 다시 박스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그 뭐야 비아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새 흔들리는 거 보고. 근데 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올라가야지. 그 기대감이고 역시 항상 근데 우리 제가 생각하기에 경제만 좋아지면 근데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면 어쨌든 그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래야 표를 얻으니까.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쓰고 뭐 통화 정책도 쓰고.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는 팩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근데 뭐 이게 우리나라 정부만 보는 게 아니고 글로벌리 봐야 되니까. 글로벌리 보면은 정부라고 하는 팩터는 어쨌든 경제가 좋아지는 쪽으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면 그 긍정적인 요소잖아요. 그리고 유동성은 많이 풀려 있다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좋은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좀 불안한 요인은 뭐냐?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두 번째, 진짜로 코로나가 잡히고 경제가 좋아질까? 이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정 기간이 맞고, 근데 코로나 백신만 나왔다. 그러면은 기대감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 오히려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는 그 기점이 오히려 하락하는 기점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아니 그때 주가가 지금보다 또 한 50% 올라 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주가 수준에 달린 거죠. 지금 시점의 수준에서는 지금 수준에서는 제가 보면 백신이 나온다면 주식이 더 가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 왜냐하면 수준의 백신이 문제는 나오고 나서도 경제가 좋아지는 건 시간이 더 걸리거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사이클 얘기하면 그러니까 역실적 장세라 그러거든요. 실적이 나빠져요. 그럼 주가 빠져. 경기가 빠져. 그러면 정부가 노력을 해. 돈을 풀고 통화정책, 재정책을 써 돈을 풀어. 그럼 주가 올라가기 시작해. 유동성 장이거든요. 유동성 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경제가 좋아지면 그 다음에 실적 장세로 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다시 꼬꾸라지는 거고. 근데 진짜 시세는 어디서 나느냐? 실적 장세에서 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유동성 장세는 끝나가고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 못 넘어가면 주가 못 올라가고요. 네. 그래서 경제가 더 좋아져. 그러면 이제 야, 돈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을 금리 먼저 하는 거는 지금 그 우리 양적 완화라고 하죠. 양적 완화부터 먼저 줄이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도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도 시장이 먼저 다음을 위해서 이제 좀 쿨다운 되겠구나 해서 주가가 다시 조정받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항상 경기의 탑보다는 주가의 탑이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는 장세가 역금융 장세지. 그럼 뭐 그건 거의 그렇게 가는데 지금은 유동성 장의 끝물은 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근데 뭐 경제는 좋아진 것도 없지 않니? 네. 그러니까 주가만 올랐으니까 다시 망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뭐 이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도 또 좋아질 거다. 그래서 이 실적 장세가 오면 주가는 한 번 더 세게 간다.
근데 진짜 불꽃 튀게 가는 장은 실적 장세 초반이거든. 아, 그래요? 그럼요. 그때가 뭐 유동성도 많고 실적도 좋아질 거라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 실적 장세의 특징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 장세가 오면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경기 민감주야죠. 경기 민감. 경기 민감주.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시장을 보면 조금씩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도했던 언택트 주식들이 주도주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것들은 약간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고, 최근에 보면은 뭐, 화학주가 가장 대표적으로 온 거 있잖아요. 반도체, 화학, 자동차, 철강, 이런 것들이 움직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꿈틀꿈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다음에 실적 장세를 지금부터 생각하는 거지. 그럼 과거에 어떤 이렇게 돌아봤을 때 네. 과거를 이 실적 장세의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가나요? 그리고 끝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나요? 그거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끝에는 아니, 끝에 발생하는 일들 끝에는 현상. 명확해. 끝에는 실적이 진짜 좋아요. 실적이 좋고 나빠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통화 정책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 실적이 최고치를 치기 전에 주가는 횡보해요. 횡보하다가 실적이 최고치를 때리는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때쯤 되면 이제 통화 정책도 바뀌거든요. 약간 타이트해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돈 푸는 걸 걷어들이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그러한 현상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를 지켜보는 건가요? 아니면 국내를 지켜봐요? 국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을 봐야 되고 미국이 먼저 가니까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는 경제니까 미국에 먼저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렇군요. 따라가요. 네. 근데 요즘 디커플링이라고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도 한국 시장이 안 움직이고 나스닥이 폭락을 해도 한국 시장은 버티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좀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빠요. 아, 왜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디커플링은 아니고요. 하루하루를 놓고 짧게 보면 디커플링인데 저는 다른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다른 자리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정책 당국자들이 반드시 우리 지수를 MSCI 선진국 지수에 집어넣어야 왜냐면 저희가 이제 FTSE,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만드는 FTSE 지수라고 하는데 FTSE 지수에는 선진국 들어가 있는데 그건 이제 글로벌 펀드들이 벤치마크로 많이 안 쓰거든요. 네. 유럽 애들이 좀 쓰고. MSCI가 이제 글로벌 벤치마크인데 채권은 이제 바클레이즈에서 만든 바클레이즈에서 만든 올 컨트리 본드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채권의 글로벌 인덱스를 쓰고 주식은 이제 MSCI 글로벌 인덱스를 쓰는데 거기 우리 선진국 지수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점점점 중국에 동조화돼요. 저는 이거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환율도 보면은 위안하고 같이 움직이고요. 네. 장중에 주가를 보면 주가도 이 중국의 홍콩에 있는 H 지수나 아니면 싱가포르에 있는 차이나 A50라 지수가 있거든요. 그 지수하고 너무 똑같이 움직여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은 세계 중심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구가 중심이고 중국은 사실은 아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아류에 자꾸만 동조화되고 세계 투자가들이 그렇게 고정관념이 박혀 있으면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중국에 완전 종속되는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본이 어려웠던 게 일본이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 이후에 시장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본도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엔화 환율이 약해져야 되는데 엔화 환율이 안전통화라고 하는 인식이 꽉 박혀갖고 그럴 때 엔화가 더 강세로 가는 거예요.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 규모도 세계 10대 정도 되고 무역 규모도 교육 규모도 세계 10대 되는데 왜 우리가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애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MSCI에 있어야 되느냐? 네, MSCI의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의 제일 큰 놈이 중국이거든요. 얘하고 같이 묶여 있거든.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중국은 제가 보기에 계속 미국이 견제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그 어쩔 수 없는 숙명인데. 그렇죠.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아마 이제 환율의 문제, 외환의 문제 때문에 이걸 자꾸만 못하는 것 같은데, 걔네들이 이제 MSCI가 원래 넣고 싶어 했거든. 걔네 넣고 선진국 지수로. 네. 지금 말고 몇 년 전에. 네. 그때는 이제 코스피 200 인덱스가 전 세계 거래에서 대표 지수로 뭐 한 1등, 2등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네. 그때는 걔네들이 넣고 싶어 했어요. 지금은 코스피 200 지수가 완전 찬밥이 돼갖고 MSCI 그 코리아 인덱스에 완전 밀려버렸죠. 근데 그때 제가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아는 선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 이 금융위 이런 데서 이제 금융위나 기재부 소관사일 텐데 그런 데서 걱정했던 거는 이제 외환 거래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해외에서도 해외 쪽에서도 왜냐면 자기는 밤에 거래하니까. 그러니까 네. 아무 때나 외화가 원 달러가 통용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이슈인데 우리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외환위기.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NDF라 그러잖아요. 역외에서 거래되는 거. 네. 그 NDF라는 게 Non-Deliverable FX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가 우리 역내 시장에 우리 한국에서 거래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그걸 청산하거나 rollover하지 않으면 진짜 원화와 달러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외 역외 쪽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현금 결제하거든. 차액 너 돈 벌었지 나 돈 벌었지. 그래서 non-deliverable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역외에서도 $1가 좀 자유롭게 통용되게 해달라 하는 게 조건이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억셉트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원화가 조금씩 국제 통화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외환을 통제할 수 있다? 그거 진짜 낡은 생각이에요. 안 되거든. 해본 적이 있냐고. 안 돼요. 왜냐면 외환위기 때도 1,800원 갔었고 금융위기 때도 1,600원 갔었고 우리가 외환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거는 통화 수합이에요. 왜냐면 미국과의. 우리가 외환위기를 왜 당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정책적인 실패도 있거든요. 외환시장에 개입을 많이 했거든.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그 97년도에 그걸 떠받치다가 외화가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손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거든. 글로벌 자금 플로우가 움직일 때 그거를 정책 당국이 들어가서 외화를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 그거 안 되는 얘기거든.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우리가 국가 신용도를 높이고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지면 자연히 통화도 안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원화가 해외에서 거래되면서 국제 통화가 되면 점점점 통화가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야 우리가 밸류에이션도 이렇게 싸게 치고 안 당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그럼요. 네. 왜냐하면 우리보다 이탈리아, 스페인 뭐 우리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그렇죠. 프랑스도 뭐 우리보다 신용등급도 낮고 우리가 왜 그런데 저기 가서 중국에 이 똘마니처럼 해갖고서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뭐 터키 이런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이거는 진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정책 당국에서도 이게 큰 모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긴 할 공무원들은 건데. 괜히 안 한 걸 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보니까 공무원선이 아니라 이건 정치적인 면에서. 그렇죠. 정책 어젠다가 돼야 되겠죠. 정책 어젠다가 되는. 큰 틀에서 누군가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집권 세력에서 딱 결정해야 그렇죠. 되는 문제 같네요. 대선 공약이 되면 되겠네. 다음번 대선 공약.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하는데 이게 우리 주식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의 재평가, 주식시장의 재평가를 위해서는 우리 증권거래소도 그 민영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거는 뭐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도 민영화를 추진을 한번 했었어요. 몇 년 전에 해결은 이명박 정부 때인가 뭐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안 했는데 거래소도 사실은 지금 이미 거기는 정부 지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거래소는 증권회사나 금융기관들이 지분을 갖고 있고요. 네. 그거를 이제
상장을 시키냐 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때 상장을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외국은 거래소가 다 상장돼 있거든요. 아, 맞아요. 상장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하면 네. 정부가 좌지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주주들이 있으니까. 거래소 지금 이사장님은 죄송하지만 늘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낙하산 물론 뭐 형식은 그렇게 안 하지만 늘 정권이 바뀌면 바뀌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래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래소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래소가 꼭 뭐 민영화가 되고 IPO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저는 뭐 양론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게 꼭 답은 아니다. 네. 근데 어쨌건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확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 기업들부터 아니면은 이런 어떤 제도적인 면에서 선진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를 일단 따라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놀 때 일단 큰 물에 가서 놀면 다 그 물하고 같이 가는데 거기서 경쟁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다 보면 기업들은 뭐 우리가 이미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 됐고 치열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금융이 후졌잖아요. 그렇죠. 금융은 뭐 제가 보기엔 이제 규제 이슈죠. 금융은 관치금융이니까 그러니까 금융이 후졌고 금융은 도메스틱이고 근데 이제 우리 이 주식시장은 우리 경제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건 무조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서 선진국하고 같이 놀아야죠. 우리가 왜 저기 뒤에 있는 애들하고 그래서 맨날 이게 변동성도 커지고 뭐 시장도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뭐 위기만 오면 돈 먼저 빠지고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네, 하여튼 한번 우리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우리의 어떤 자산 밸류를 높이는 차원에서 한번 맞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봐야겠네요. 지금은 워낙 제가 보기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인식이 바뀌면 그게 정책적인 목소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정책이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게 밸류에이션 높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우리도 한번 계속해서 이 이슈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뭐. 그러다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알면서 또 동조하면서 또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이창훈 단장님하고 지금 금융시장 전반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하여튼 또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저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